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 들어와 주시죠. 예,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고 있는 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저는 팟캐스트 제작하는 붉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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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저희가 다시 책을 읽는 대통령을 되찾았어요. 10년 걸렸네요. 네. 네. 저도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아내가 보내주더라고요, 카톡. 요즘에 방송마다 아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신혼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다 결혼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전 신혼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한국은 이제 책을 읽는 대통령이 오랜만에 생겼고 이제 저는 사실 여담이지만 트럼프 책을 예전에 되게 많이 집에 꽂혀 있는 적이 있어가지고. 트럼프요? 예. 트럼프가 쓴 책? 예, 트럼프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관련 책을 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긴 한데 어쨌든 그 대통령하고 책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사실 책을 읽기 힘들죠. 왜냐면 예. 그 주사도 맞아야 되고 얼굴에 예. 얼마나 바쁘니까. 예. 503호 서재에는 그 기증받은 책 몇 권 있었다고. 이렇게 뭐 배경으로 나올 때 네네네. 아니 그 있잖아요. 윤요인가? 전욕. 전욕이 막 그분이 네. 공개했었어요. 집에 가봤는데 기증받은 그 기증 도장 찍혀 있는 책 몇 권 이제 있더라 서재에. 품격 있는 사람은 결국엔 책을 읽어야 되지 않나.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책을 읽을 필요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말을 어느 정도 네? 좀 뭐라고요? 남아수독 오고서 아수독 오고서라는 이제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한자 성어. 네, 남자는 모름지기 네. 5술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게 남아수독 오고서. 죄송합니다. 성차별. 예전에 어디서 그 출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 말이니까. 예, 그렇죠? 맥잔지. 네.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사람으로 대입해야죠, 뭐. 그냥.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뭐 DJ도 워낙 많이 읽으셨고, 그쵸. 오바마도 책을 읽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 사장님도 오늘 하는 책의 사장님도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소개할 건데 네. 아무튼 저도 지금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MB 그리고 503호일 때 저쪽에서 오바마는 막 책 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가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 대통령이 금요일 책에 빠지다 리뷰를 남기고 여러분 이 팟캐스트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이럴 때 딱 누가 이렇게 좀 뭐죠? 성대모사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네. I have a dream. Listen to my podcast. 요 팟캐스트 모르겠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상한 것 같아. 대통령님 네. 태그 한번 청원.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게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했냐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책을 읽고 이 저자분한테 직접 격려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 오늘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님이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자기 페이스북에 막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북받치는 감정에 울컥했다 이러면서. 근데 뭐 사실 요즘 최근 우리 한 10년의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그럴만해요. 또 출판업계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됐고 어떤 책인데 처음부터 도입부터 뭔가 좀 웅장함이 있네요. 그런가요? 아, 뭐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네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김희경 작가님이라고 소개해도 되겠죠? 김희경 작가님이 쓰신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주목받던 찰나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가요? 아, 며칠 전이네요. 한 3일 전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격려 편지를 보냈다.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뭐요? 이 책을 쓰신 이 김희경님이 지난 1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임명됐답니다. 야 이거 저희 금책반 성견지명이 은근히 맞지? 맞다. 우리가 저희가 고를 때는 이 전화 아닙니까? 네. 한참 전이잖아요, 사실. 네, 저희 한참 전에 굉장히- 저희 미리 이거 하겠다고 네. 서로 카톡 그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저희. 네. 네. 아, 저는 사실 이 책을 약간 좀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누가 이 책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이 책 해봐야겠다 했는데 네. 이 차관 보면 거의 뭐 차관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책에 감명 받은 만큼 확실히 밀어주셨네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뭐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잘하신 일 같아요. 예, 이제 오늘 네.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소개드릴 건데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정말 와. 그만큼 힘을 실어주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었다고 저 이제 읽어보니까 생각이 들고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제목 지으신 편집자 아무튼 제목 지은 분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제목 때문에 확 음. 저는 손에 잡게 됐어요. 약간 라임도 살고요, 그렇죠? 네, 무슨 뜻인가요? 정상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어떤 게 정상 가족일까요? 뭐 그냥 일단 우리 한국 안에서, 그냥 엄마, 아빠, 그렇지? 뭐 아들, 딸 딱 4인 가족에서 아빠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엄마 주부일, 가사일 하고 아들, 딸 자기 학교 다니면서 다 싱글벙글웃고 자기 집 있고 차 한 대 있고 뭔가 딱 저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요. 윤희님은요? 저도 그런 30평대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우리의 예. 드림 로망이죠. 2.0 배기량의 이제 중형차 한 대랑 아예 뭐 예. 드림. 집은 이제 자가로 네. 있고 이제 일반 대기업 음. 다니는 부장급 되는 아빠 한 명에 이제 살림살이하고 학원 보내는 엄마에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적 그 정도 성적 되거나 아니면 공부 잘하거나 한 명은 귀엽고 공부는 약간 자꾸 디테일이 점점 심해지시는데. 약간 못하더라도 귀염받는 예, 막내가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충 우리가 좀 통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네, 같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핵심은 저도 뭐가 있냐면 그 구성원에 있다고 보여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예. 뭐 그게 몇 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딱 그 전문용어로 왁구가 딱 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가족하면 뭐 한부모 가정 했을 때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한국 사회에선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건 사실 이제 오늘 이 책의 그 문제 의식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 가족이라고 한 표현을 다들 이렇게 공유해서 인식하고 있는 그 정상 가족의 개념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고 실은 그 가족의 소중함이나 또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존엄을 너무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약간 제가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것 같긴 한데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안돼 아직 분량이 제 분량.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 의식이 출발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정상 가족. 아까 우리 용도사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제목을 참 핵심을 잘 찔러서 센스 있게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도 또 네. 센스가 좀 넘치고요. 아, 표지 진짜 표지, 센스 넘쳐요. 일러스트 이런 게 동그라미가 적절한데 동그라미가 돼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좀 무겁고 어렵고 이제 아동 학대, 처벌 이런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되게 근본적인 되게 약간 무거운 일일 수 있는데 이 표지 디자인이나 제목이나 이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쵸. 네,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마냥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네. 디자인이었으면 좀 네.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손을 가게 하는 디자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도 가족인가에 대해서 표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 책의 처음은 아동 학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동 학대가 계속 뭐 항상 뭐 문제였지만 사실 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문제였겠죠. 사실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그런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부모라는 존재는 이 자녀의 어떤 보호막이 돼줘야 하는 존재인데 사실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부모들이 특히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정 폭력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이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미국 같은 데서 막 아이를 때리면 막 신고하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없어요? 네. 그런 거 보기도 했고 저 사실 작년에 괌 갔는데 괌 갈 때쯤에 그 6살이랑 1살짜리 아이 판사 부부가 그냥 놔둬놨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괌에 갔던 한국인들한테 다 문자가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제 특히 해외나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그 아동을 그냥 방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력까지도 다 국가가 어떤 가정의 어떤 일상에 개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이라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면 왜 참견하냐? 네가 뭔데 신고하냐 이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가정일에 국가가 왜 끼어드냐? 내가 알아서 키우고 내 자식인데 그걸 왜 국가가 참견하고 왜 간섭하냐라는 반응을 한국인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자식 키우는 부모들 입장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구성원상으로 보면 저는 사실 정상 가족을 꾸리고 있는 그렇죠. 30대 가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는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요 아무리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최소 한 번은 손찌검 같은 거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딱 한 번 저희 큰 딸을 한번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는데 약을 먹이는데 너무 발버둥 쳐가지고 순간 저도 너무 욱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엄청 후회하고 많이 후회하셨겠어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막장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특히나 더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어떤 훈육, 어떤 체벌 그런 거는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뭐 잠언 어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훈육으로 자식을 이제 체벌하지 않으면 뭐 엇나간다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렇지. 많이 들었고 저는 뭐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뭐 교육자분들한테도 많이 뭐 회초리도 맞고. 진짜요? 뭐 그럼요.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어떤 훈육 같은 것들은 훈계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사랑해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익숙해요. 저는 원래는 사실 체벌 반대주의자고 체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체벌이 없어진 학교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체벌이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은근히 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또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아서 엄청 많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신념이 맞는 건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좀 붙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직까지는 제 신념을 밀고 나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책이 이 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신 부분 저도 되게 동감을 가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공교육 또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이제 아동학대의 80%가 이제 집안 내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매 맞는 아이 10명 중에 8명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그게 이제
아동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짚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이렇게 확 그 이제 가족 구성원의 가장 작은 이제 구성원의 관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자고 제안하는 이 제안이 저는 되게 좀 네. 네. 소개된 사례 중에 저는 가장 그 좀 가슴 아팠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느 아이가 이제 학대를 당하다가 폭력을 이제 맞다가 2층인가 3층인데 배수구 통해서 이게 도망쳤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대처했던 거는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 숨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계속 우리 사고 방식은 저도 모르게 그 집 문제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뭐죠? 윤희님이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도 한국적 사고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철저히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약한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대명제가 되어야 하고 그 대명제 그걸 위해서는 가족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뭐 조금 이것도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공공성, 국가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투입돼서 그 부모를 막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라고 판단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런 학대, 그러니까 처벌과 학대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사실 이 분은 사실 처벌과 학대의 어떤 그런 개념의 모호성을 들면서 그런 처벌도 사실 학대의 그렇죠.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걸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많이 읽혔거든요. 저는. 맞아요. 예. 실제 인권 활동을 수년 동안 하시고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신 그 현장을 생생하게 그 보고 기록하고 현장 안에서 아동 인권 이런 활동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 글 자체는 되게 차분하고 글은 되게 그 근거 있게 그 전개가 되지만 글과 글 사이에 여백에서 이 간절함과 이 어떤 분투나 이런 게 많이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통계 중에 아까 그 윤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체벌을 가하는 부모에게서 그 결국 학대 가능성이 80% 정도 더 높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정도로 통계까지 사실 나오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체벌이냐 체벌 학대의 어떤 기준이 뭐냐 이것 자체도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 주는 어떤 심적인 안정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 제대로 기능한다면 굉장히 인간 생활에 유익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 누군가 함께 이제 살아가고 그 마음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사실 대체로 이제 가족이 어떤 혈연 관계로 많이 구성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 가족이라고 많이 불리지만 사실 그것도 가족으로 또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보호받아야 되고 그 우리가 지금껏 정통적 가족이라고 인정받았던 것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더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사회 형태가 발전되어 오면서 진행되어 오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또 버려지는 또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혼자 나와 살면서 가족 없이 혼자 1인 가족을 구성하면서 또 힘겹게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와 어떤 고민들과 그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가족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자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여기 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 포인트에 저출산의 해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죠? 어느 날 어디야? 러시아인가 소련인가 어디서 루마니아인가 어디에 그 차우세스크인가 그 하여튼 그 독재자가 있는데 저출산 막으려고 뭐죠? 피임 금지. 그거 아픔의 길이 되려면에도 그렇지, 나오잖아요. 거기도 나왔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쵸 이제 그 다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스웨덴인가요? 네, 스웨덴에서 결국 이제 저출산까지 해결하게 된 게 한부모 가정. 그 이제 미혼모 우리가 미혼모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부모 가정들에게 주는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언뜻 우리 이 정상가족 이 포메이션이 우리에게 너무 딱 각인되어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뭐야라고 딱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스웨덴은 그걸로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출산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우리가 결국 바꿔야 될 상식을 좀 갈아엎어야 할 것은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의 어떤 이런 구분을 하는 것. 이게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정상가족을 꾸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100%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의 주장에는.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제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게 최초 국가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들이 체벌로 인한 부모의 체벌로 인한 조사 결과가 6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하는 부모가 10%밖에 안 되는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거여서 법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또 왜 이렇게 이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성행을 하게 됐는지를 강조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이제 근대화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보통 근대화 하면은 되게 개인주의, 이 자유주의가 발전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기존에 있던 이 가족주의가 괴상한 방식으로 더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이밍이 더 쉬워진 방식으로 이게 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를 얘기했지만 그 정확히 가족주의 드라마거든요. 그냥 가족이 그냥 핵심이고 가족이 그 드라마 내러티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드라마, 인기 많은 드라마들 거의 다 사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남매고 저희 부모님 이제 되게 좀 원만하고 좀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상 가족이라고 전 늘 제 가족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객관적으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이후에 이 정상가족 범죄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정상가족이라는 이 프레이밍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변화가 되게 큰 변화였거든요. 막 뭐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고 되게 안정적이고 화목하고 따뜻하고 한데 그 정상가족 바깥에서는 사실은 밖에 있는 가족들 또 다른 식으로 구성된 가족들은 이상하거나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그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가족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아니면 나와 가까이 있는 이 가정이나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부터가 이런 이 책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생각났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점이 경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경쟁, 우월과 너는 나보다 열등하고 너는 나보다 우월해. 약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인간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내가 너보다 낫지. 그 약간 자기를 약간 드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열등해 약간 그런 건강치 못한 생각들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이제 가족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안에 누구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너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데 자기가 그 대학에 못 갈 경우 괜히 위축되고 이제 자기는 스스로 이제 뭔가 집안에 크게 가문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막 생활하다가 누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 가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잘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다가 아니면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또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의 소유의 대체물인 어떤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어떤 그런 부모의 욕심들이 그렇죠. 예, 욕망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그런 어떤 누구누구 자식은 어디 뭐뭐 됐더라 어디 취직했다더라 어디 결혼했다더라 약간 이런 쓰잘데없는 간섭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건전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요새 개인주의가 문제야 젊은 사람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되게 동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개인이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가 아닌 건전한 방식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의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에서의 개인주의는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족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핍이나 아픔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거의 다 가족이나 부모나 이 문제가 정말 핵심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많이 되고 가족주의를 되게 집요하게 다방면으로 막 이게 파헤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이 책의 좀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아까 전에 용누사님이 이제 이 제목을 지은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부제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부제는 작가의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자율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탄생과 개인의 성립이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로서 개인이 존재해야 사실 나라도 사회도 존재하고 국가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 단독으로만 있을 때는 굉장히 개인은 사실 외로운 존재고 그 강한 개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약한 개인은 사실 쓰러지면 어느 누구 하나 보살펴 줄 수 없는 환경은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고 사실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건전한 개인 어떤 자율적 인격이 하나 이제 사회에 건강하게 서 있으면서 그것이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을 통한 어떤 따뜻함 정서적 지지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균형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사회와 삶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물론 그 가족의 어떤 가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을 꼽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이제 윤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은 그래도 소중하거든요. 그 가족을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랑, 마땅한 사랑 있죠.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찌됐건 이제 지금은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지다 보니 40대 한 중반까지도 그 시기가 가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있어줘야 할 그 시기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바빠요. 가장 그 일이나 업무량이 가장 많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작 나중에 이제 이게 뭐 40대 지나면도 이제 다들 이제 그 일자리 때문에 또 고민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오히려 좀 덜 바빠지는 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또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좀 떠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것부터 굉장히 좀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뭐 전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것까지 오늘 이야기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어쨌든 저도 좀 들었고 그 부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 즉 이분이 이제 대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들의 좀 느슨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의 강력한 책임이 있는 국가 그런 걸 좀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상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 사회와 한국 가족에 굉장히 필요하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좀 부가적으로 나오냐면 그러면 이런 한국 사회 문제를 오히려 좀 나이 든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공감 별로 못한다.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굉장히 여기에 좀 동의하는 바예요. 온갖 공동체, 특히 이제 기독교의 어떤 특성상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어줍지 않게 설교 엄청 많이 하고 저도 뭐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줍지 않은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좀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공동체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 중심주의가 결국 그 폐쇄성을 낳고 저는 거기에도 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따뜻하지만 또한 그 공동체 자체가 열려있는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 어쨌든 공동체가 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그걸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저 엄마랑 그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TV요? TV? 네, TV 중에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이제 잘 볼 수 있는데 그 EBS에서 하는 다문화 고부 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와 고부라 하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말하는 며느리가 거죠? 이제 그 갈등 상황이 있어요. 항상 그 갈등 상황을 포착한 다음에 그 며느리는 대체로 다 이제 지방에 사는 외국 며느리인데 이제 그 갈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항상 그 중간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나라에 가서 이제 이제 그 며느리와 얘기하고 그 갈등을 풀어내고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지만 네. 굉장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로 더 이해가 깊어지는 그렇죠. 그런 패턴의 이제 방송인데 굉장히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의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압도적으로 남편분들이 나이가 많고 외국에서 오신 며느리 분들은 나이가 어리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내분들이 오래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오래 사는데. 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남편이나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특히 그 시골 지역의 약간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체성으로 자라날 테지만 그 어머니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동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항상 이제 출근길에 대림역을 지나가는데 정말 대림동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정말 여기 계신 이제 그 중국계 분들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비아적인 어떤 공포스러운 생각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잘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이들과 공생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과 원래 한국인이었던 분들과 이제 가족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분명히 그 경계선에 있는 자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생기면서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구성적으로도 그렇고 네네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먼 미래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생겼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책에서도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예. 그 다문화 그 인들에 대한 그 교육이 오히려 폐해가 크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자체도 이제는 불편해져 버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방법이 좀 새로운 뭐랄까요 패러다임 용어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고안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핫한 이유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다양한 그 내용들 소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조금이라도 좀 가족 이런 저희가 뭐 나누지 않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공감이 되신다면 꼭 한번 좀 직접 좀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 제도 드라마 덕후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이제 그 TVN에서 마더라는 드라마가 시작했어요. 그 드라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보영 배우가 이제 분한 그 역할이 그 주인공인데 선생님이에요. 잠깐 선생님을 하게 돼요. 원래 일하던 자기 무슨 새 연구소 이런 데 일하신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소가 망하면서 잠깐 이제 그 중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그 대체교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를 만나는 거죠. 그 1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사실 이 아이가 학대받 집안에서 폭력을 학대를 당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이제 이 이보영이 그 아이를 보고 처음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냉정한 그런 싸한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사실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제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학대받는 걸 못 참고 이 아이를 유괴합니다. 내가 너를 유괴할 거야. 내가 네 엄마가 될 테니까 나랑 같이 떠날래?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긴 한데 마침 이런 드라마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정상 가족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국가를 만들고 개인이 존중받으면서 그 개인들이 느슨하지만 그 뭐죠? 쿨 트러스트인가?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스웨덴에서 이제 역시 이것도 스웨덴 사례에서 나온 용어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핫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족 간의 그 끈끈함이 주는 부작용이 굉장히 큰 반면 스웨덴의 어떤 모습은 쿨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그리고 국가의 어떤 책임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는 작동되어서 개개인이 행복하고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저희도 서로 좀 더 쿨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왜냐면 또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죠. 또 막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가족 정이라는 얘기로 뭐 아이는 왜 안 가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에 가족 쓰는 란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밝고 따뜻하고 되게 웃고 있고 되게 친절하고 그런데 결국 배제와 폭력을 유발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이런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오버랩돼서 저는 읽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차가운 보호 되셨으니 좋은 정책과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해 봅니다. 훈훈하네요. 또 이렇게 끝날 수 있으니 이게 만약 이제 503호 때 이 책이 쓰여졌으면 뭐 빛을 받겠습니까? 저희 네. 방송하는 것도 좀 약간 긴장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이 촛불 혁명의 힘이 또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자분도.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금책바 27회는 김희경 작가님의 차관보라고 해야 되나? 네, 김희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가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